안녕하세요. 2026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 학술 대회 세션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발표하게 되는 경제안보의 국제정치학 개념 이론 측정에 대한 모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과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세션이라기보다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현 단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짚어보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토론하는 그런 세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략하게 전체적인 화두를 던지는 그 발표에 이어서 또는 학계나 또는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토론을 좀 자유롭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안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우리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로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좀 소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표를 우리 서울대학교의 박종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학회에서 발표를 한 3-4분이 하시는데 오늘 혼자 다 맡으셔서 3당 1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발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4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임혜영 교수님. 두 분이 아마도 학계와 정책연구원 쪽의 시각을 아마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분은 아마도 외교부 내에서 이 연구를 이슈를 좀 연구하시고 또 그 정책을 또 입안하고 계시는 연구관님 두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의 우리 최용호 연구관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엔 유아름 외교부 연구관님이십니다. 이게 5번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쭉 얘기하고 세션이 끝나버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중간중간에 오고 가면서 말씀도 나눌 수 있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기 위해서 제일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분이 우리 박종현 교수님이십니다. 발표를 좀 도발적으로 재미있게 좀 이렇게 토론 유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부담을 주시는데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가 제 학술 논문을 발표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전체적인 리뷰와 좀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은 아무래도 저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동료분들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학문 후속 세대 분들한테 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이어가면 결국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하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새로운 이론,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학계의 어떤 큰 도전이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 경제안보라는 영역이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긴 하지만 이 주목을 받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약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걸 시작점을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에 경제안보는 국가안보다라는 그 문장이 실리면서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감대를 얻었고 또 다른 국가들도 그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이니까 올해가 26년이니까 딱 10년 정도 지났다면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문서가 나오고 논의가 진행될 때 과연 이게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변화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돌아왔을 때 America is back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트럼프 4년이 일시적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이 경제안보라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좀 주목을 덜 받았지만 2019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리마인드를 시켜보면 WTO에서 DS512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러시아 트랜짓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소송건이었는데요. 이 판결이 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 판결에서의 핵심 쟁점이 과연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인가,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면 WTO는 관할권이 없는가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고, 거기서 WTO는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결정은 타당하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WTO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국제 정세에 맞춰서 WTO의 입장을 재조정하려는 그런 판결이었죠. 결국은 그렇지만 그 판결 이후로 WTO가 이제 사실상 기능 정지가 되면서 그것이 WTO의 현재까지로서는 마지막 판결이 되는 거고, 그게 참 공교로운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트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예외 조항이 계속 냉전 기간 동안 살아 있고 WTO에서도 살아 있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불러지면서 WTO가 기능 정지 상태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편의 그 극적인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국가들이 처음에 강대국들이 합의해서 WTO 게트를 만들 때도 21조의 국가안보에 대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라고 만들어 놨고, 결국 마지막에 WTO의 그 기능을 정지시킬 때도 국가안보에 대한 예외 조항에 WTO가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원인이 되었다는 게, 결국은 국가안보와 이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그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었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들은 사실은 제목에서 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가 10년 이상 지속됐고 결국은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정책적으로 또는 사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학술적인 접근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념, 이론, 그다음에 경험적인 측정, 이 세 가지 문제로 가면 좋겠다. 지금 뭐 예를 들면 경제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이론보다는 측정의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봤던 연구는 뭐 그 어떤 국가가, 미국이나 중국이 국가를 경제안보적으로 제재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 국가의 기업을 더 제재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논문이 또 NBER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경제안보 정책의 효과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좋은 데이터와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더 주목해야 될 건 그런 정확한 측정, 당연히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지만 개념과 이론화의 작업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있어서 큰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도 썼지만, 그래서 안보의 경제화라기보다는 저는 경제의 안보화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국제정치의 그런 트럼프의 당선, 그다음에 마가 그룹으로 인한 미국 정치의 어떻게 보면 일탈, 뭐 이런 현상이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된 뒤에도 지속되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도 경제안보를 중요한 국가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한동안 지속될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국제정치 이론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안보라고 했을 때 국가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인플루언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스다, 영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안보는 블로케이드 같은 그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경제안보적인 조치들이 대대적으로 논의가 됐던 게 바로 국제연맹이었는데요. 어떤 국가가 침략을 했을 때 그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력이 또 이 동원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침략국을 응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국제연맹에서 깊이 논의됐던 게 바로 영국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이 경제 봉쇄, 이코노믹 블로케이드, 이코노믹 생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블로케이드가 되게 되고요. 이 블로케이드 단계로 경제안보가 가게 되면 사실상 경제안보라기보다는 이코노믹 워페어의 개념이 더 강하게 되고요. 이 블로케이드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블로케이드 단계로 갔을 때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투키디데스 트랩에서도 메가와 칙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블로케이드였고 그 칙령에 대한 스파르타의 반발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갔던 거고 1912년에 이 할덴 이 미션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국의 독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블로케이드에 대한 위협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1차 대전으로 가게 되고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시작도 결국은 일본에 대한 금수 조치, 경제 봉쇄가 결국은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나가서 이 이코노믹 시큐리티 단계의 인플루언스가 블로케이드 단계인 이코노믹 워페어로 가게 되면 전쟁으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경제 안보는 이코노믹 워페어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 단계인가? 그래서 이것은 비가역적인 현상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안보 관계가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스몰 야드 하이 펜스가 아니라 라지 야드 하이 펜스로 가는 이코노믹 워페어의 블로케이드로 갈 건가? 그러면은 코콤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현재 우리 국제정치 이론 안에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개인들의 그런 주관이나 정보 이런 걸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 이론이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학자들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론적인 컨셉 그다음에 이론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을 저희 지금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입시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식상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그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잡한 논쟁은 다 빼고 이 그리코의 이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그리코의 공식이 저는 생각보다 많은 주목을 못 받았다. 굉장히 재밌는 공식인데, 그래서 이 조셉 그리코가 이제 그 리오 리버럴리즘 신제도주의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공격하면서 공격의 포인트는 당신들이 이제 앱솔루트 게임만 보면 국가들이 협력으로 간다. 그리고 리피티드 게임을 하면 결국은 협력으로 간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국가들은 포지셔널하다. 그렇게 앱솔루트하고 앱스트랙트하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나의 상대국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써서 K라는 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감성 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코가 볼 때는 이 니오 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스트들은 K가 0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나이브한 관점이라는 거죠. K가 0이면 상대적 이익은 곧 절대적 이익이 되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길로 가는데 K가 0이 아니라는 거고 K가 양수다. 0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K는 양수다. 근데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이 상대적 이익 W-V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리코는 왜 K가 항상 양수냐?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뒤에 리터리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로버트 파월의 91년 APSR에 실렸던 이 논문이 저는 그리코의 논문만큼이나 다시 한번 재조명 받아야 된다. 특히 경제안보의 시점에서 이 논문은 다 아시다시피 짧게만 요약을 하면 상대적 개인 그 이익과 절대적 이익의 논쟁을 해소하고 종합한 논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 논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가는 절대 이익을 쫓는가 상대적 이익을 쫓는가라는 질문은 선택의 문제, 자기가 보는 세계가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 이런 식의 그런 관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건에서 어느 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문제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는 어떤 조건에서는 상대적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결국은 국가들이 처한 컨스트레인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컨스트레인이 뭐냐라는 게 이제 파월이 던진 질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컨스트레인의 결국 핵심은 다 아시다시피 섀도우 오브 더 워. 두 국가가 결국은 전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결국은 이 국가들은 절대적 이익보다는 상대적 이익을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이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에서는 상대적 이익보다는 절대적 이익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세계가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로 풀어본다면 미국이 중국을 처음에 WTO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 자유무역 질서로 끌어당길 때에는 이 섀도우 오브 워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고 미미했고 거기서 또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 스스로가 컨피던스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중국이 성장하고 또 중국이 성장하면서도 체제가 변하지 않게 되고 중국의 국방력이 점점 상승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상승 속도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이제 섀도우 워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더 드리워지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이 파월 모델의 핵심은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도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니오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스트들이 간과했던 건 뭐냐면 계속 둘이 국가가 그 반복 게임을 하는데 두 국가가 쉽게 말하면 사라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애너키 상태라면 두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 자체의 운명이 그 게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결국은 섀도우 오브 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섀도우 오브 워를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큰 그런 전쟁이면 또 섀도우 오브 워가 낮은 거고요. 또 코스트 오브 워 내가 질 것 같은 전쟁이라 해도 전쟁의 비용이 너무 커진다면 섀도우 오브 워가 크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력 사용 비용이 충분히 낮게 되는 상황에서는 앱솔루트 게인을 추구하는 국가도 렐러티브 게인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하고 상당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 K 이득 격차에 대한 민감도인 K가 전략적 그 환경의 함수이고 이게 내생적으로 그리코처럼 항상 양수고 항상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내생적인 변수다. 그러면 경제안보의 부상은 항상 무력과 갈등과 그다음에 국가의 생존이 위협의 그림자가 짙어지느냐 짙어지지 않느냐 또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느냐 강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항상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국제 정치의 한 면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는 미중 간의 경제안보 그리고 국가들의 경제안보 정책의 확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제 정치의 숨은 일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K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의 논쟁으로 경제안보를 정리를 해보면 경제안보는 K가 어떤 개개 국가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서 동시에 상승한 그런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컨테이지어스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시에 어떤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만약에 시스템 전체적으로 K가 다 같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안보의 그런 국면으로 넘어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국가들의 고려에서는 절대적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상대적 이익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면 절대적 이익의 고려가 더 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던 규칙이나 국제기구나 규범들은 이제 작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WTO처럼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예전에는 예외였는데 이제는 그냥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이제 국가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으니 WTO는 잠시 홀드 시켜놓자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K가 과연 작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국가들이 다시 절대적 이익이 중요해지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블록 내에서 K는 작아지고 다 그 블록 바깥으로는 K가 커지는 그런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뭐 그 경제안보에 대한 다른 시각들, 그 전까지 이론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만 돌아보면,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함의를 끌어보면, 이 경제안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결국 역시 알버트 허쉬만의 이 National Power and Structure of Foreign Trade라는 그 논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 책인데요. 사실 이 책보다 조금 약간 덜 주목을 받는 게 허쉬만이 78년에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에 썼던 Beyond Asymmetry라는 짧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논문에서 허쉬만이 본인의 그 원래 이론을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비판을 약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론에서는 에이시메트리가 결국 디펜던스를 만들고 이게 다미넌스를 만든다. 이때 이제 핵심적인 사례가 불가리아와 독일 사례였고, 이 임페리얼 저머니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위성 국가처럼 된 의존적인 국가들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을 뒀는데, 이 헐시만은 78년 책에서 이 초기 이론에서 내가 너무 구조적 비대칭성만 너무 강조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카운터베일링 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의지에서의 비대칭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헐시만의 글에도 잠깐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조나단 크리슈너의 헐시만에 대한 재해석에서는 이게 잠재적으로 이게 이제 스트럭처럴 파워의 일종이니까 이 이코노미 시큐리티 단계에서는 이걸 실제로 써버렸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힘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제안보는 실제로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엑스포트 컨트롤 해버리고 그 인베스트먼트 스크리닝을 진짜로 해버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버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 스위프트에서 배제해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걸 하기 전에 할 것처럼 위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바로 해버린 단계,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이후의 단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가 큰 상황은 당장 해버렸을 때 그 단기적인 효과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으로 효과가 좋을 때는 하지 않은 상태로 위협하는 단계, 할 것처럼. 그 다음에 효과가 가장 없어지는 단계는 해버린 뒤에는 결국은 그 국가가 카운터베일링 포스를 찾게 되고, 이제 자기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성하게 되고,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다른 결제망을 구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안보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저는 이 세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거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에 사드 제재를 한 것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드 제재를 또는 일본이 한국한테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던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기 전 상태와 해버린 그 단기적인 상태와 한 후의 상태가 완전히 그 한국의 대항력에서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시만을 읽으면 헐시만의 자기 비판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 상호우전은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센시티비티하고 벌너너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부 변화가 있었을 때 얼마나 그게 크게 영향을 주는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중동에 석유를 거의 70%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준 거는 센시티비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코헤인 나이가 더 강조한 건 센서티비티보다는 벌러너빌리티, 즉 상대의 변화에 대응해서 내가 그거를 바꾸려고 할 때 그때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코에이 나이의 관점이라면 경제 안보는 vulnerability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더 빨리,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볼드윈은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볼드윈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안보라는 거는 항구적인 국가의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징적 차원, 국내적 차원이라고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강조했던 건 국내적 차원.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게 사실은 상대국을 응징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국가가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는 도메스틱 오디언스한테 만족감을 주려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럴 앤 뉴먼은 제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뭐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파놉티콘 파워라든지 초크 포인트 파워 이런 말을 이제 그 개념을 굉장히 잘 개발해서 파퓰러라이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인 체계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 개념은 굉장히 유용한데 전체적인 이념 체계가 조금 빈약해서 그냥 이렇게 그 개념만 따와서 써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전체적인 이념 체계, 이게 파놉티콘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아쉽다. 초크 포인트도 마찬가지. 뭐가 초크 포인트고 초크 포인트를 초크 포인트로 만드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자, 키르시너 같은 경우는 좀 드물게 우리가 좀 덜 주목했던 이제 물론 이제 그 초크 포인트 파워로 그 퍼렐 뉴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통화 영역에서의 이 권력, 인플루언스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기존에 아무래도 제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역 제재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통화 영역에서의 인플루언스가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그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언급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방대한 이 생션, 이코노믹 생션 연구가 있는데요. 이코노믹 생션 연구에서 우리가 가져올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생션 연구가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제재국이 비민주 약소국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조치라는 그런 화살표가 있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 이 표적국 중심의 사례 선택이 되어서 효과가 있냐 없냐의 논쟁에 지나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거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경제 안보 조치를 보기에는 그 프레임이 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경제 제재에 대한 연구와 경제 안보에 대한 연구는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 전방위적이고 체제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국제 체제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만 국제 체제 안에서 국가들이 이 경제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저는 바뀐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국가들의 이익 계산에 들어가는 방식은 이제는 앱솔루트 게인보다는 렐러티브 게인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이행한 것 같아서 상호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렐러티브 게인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솔직히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제가 던져보는데 학생들한테나 이 전문가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 미국이 경제안보 정책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분기점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을 언제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어떤 중대한 사건, 뭐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을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점진적인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 결국 그게 드러난 것은 엘리트, 외교정책 엘리트들의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쿤이 말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을 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가 이게 양자적으로 또는 체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지난 10년 동안에 관찰을 했는데 그걸 복기해 볼 때 K가 변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 미중 관계에서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그걸 테스트해보고 또 서베이해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국도 역시 한국의 외정책 엘리트들도 경제안보에 대한 관점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함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결국은 이 K가 증가하는 이 패턴이 과연 리버서블한가, 일리버서블한가. 이게 결국은 국제정치 이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비가역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컨테이저스하고 약간 시큐리티 딜레마의 측면이 있는 거고, 또 공급망이 일단 재편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가역적이다. 그러면은 좀 비관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이런 예를 들면 미국의 홈랜드 시큐리티 같은 그런 게 부처가 등장하니까 결국은 홈랜드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 그런 정책 이런 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안보, 우리도 경제안보 이 3차장실이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경제안보 장관이 등장하고 우리도 경제안보 법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경제안보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패스 디펜던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역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대땅트라든지 군축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의 그런 정권 변화라든지 경제안보가 어떤 매파 중심으로 진행되면 비둘기파가 됐을 때 그거를 바꾸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선거적 유인도 있게 되고, 뭐 이런 논의도 가능하니까 이 가역성 비가역성 논의가 앞으로는 저는 굉장히 재밌는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외교 정책의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 외교 정책 엘리트들 중에 비둘기파, 매파, 뭐 친중파, 반중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건데, 이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컨버지를 이루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왜 일어났고 누가 어떤 걸 주도했는가. 마치 그 텔레그램 모먼트 같은 게 과연 있었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중국에서 가장 미국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 또 우리가 국제정책자들이 가장 잘하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안보라는 현상, 이게 결론 마지막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 그냥 요약을 하면 이 민감도 계수 K의 상승이라고 우리가 기존 이론을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게 가역적인가 비가역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코노믹 시큐리티가 이코노미 워페어로 가서 그게 결국은 강대국 간의 전쟁 또는 강대국이 약속을 낀 대리 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그런 임무라면, 이러한 변화들을 이론화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박조희 교수님 경제안보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측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상대적으로 이게 학술적인 버전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안보의 학사 또는 경제안보의 어떤 개념사 뭐 이런 시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그 토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토론자분들께 발표자 분들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제안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하고 이제는 거의 보통 명사화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안보는 얼마나 새로운 건가요? 10년 전에 얘기하던 경제안보, 지금 30년 전, 더 검은 냉전기에서 얘기하는 경제하고 안보는 항상 역사적으로 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가 지금만큼 이렇게 좀 더 주목을 받는 적도 없는 것 같은데,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뭐가 새로운 거냐라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제 안보에 대한 얘기를 정책 자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건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1기에 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터 나바로가 이제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불거진 것 같아요. 한 10년 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세팅에서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경제 이슈가 안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런 세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올라가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1980, 90년대에
에도 사실은 경제와 안보가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 지금 박정희 교수께서 설명해 주신 이게 절대적 이득이냐 상대적 이득이냐 뭐 이런 거를 둘러싸고 학술적인 논의도 있었고 또는 정책적인 논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하고는 뭐가 달라졌길래 지금 더 이렇게 경제 안보를 얘기하는 건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안보 논의 지금 한 10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쟁점이 된 것 같은데 뭐가 새로운 거냐?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0년 다 이런 경제 안보 얘기할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경제 안보의 국면이 펼쳐질 거냐? 지금 우리가 글로벌하게 전쟁이 지금 발생해 있잖아요. 이란 전쟁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거기 필터에 걸러진 경제 안보는 여태까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국면의 경제 안보와 어떻게 다른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던져보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 개념에 대한 얘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경제 안보 그러면 너무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도 되게 큰 개념이잖아요. 안보도 되게 큰 개념이잖아요. 그게 두 개 만나서 더 커져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개념이 된 게 아닌가. 이게 개념적 외연과 내표가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경제가 뭐냐 그러면 다 제각각 얘기하고 안보가 뭐냐 하면 다 제각각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얘기하는 경제 안보는 어떤 경제와 어떤 안보가 만나서 이루는 개념인가에 대한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경제 전반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안보 전반을 얘기할 수 없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전공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경제 중에서도 이 이슈가 문제가 된 건 공급망 안보 이슈하고 연결이 되면서 경제 이슈가 불거지게 됐던 것이고 다양한 어떤 생활 속에 이런 경제 이슈이기도 하지만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이 쟁점화되면서 아마 이 경제 이슈가 좀 더 불거지게 됐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전통적인 안보의 이슈와 만난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 경제 이슈가 다 전쟁 벌어지는 전통 안보 이슈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게 신흥 안보 이슈, 이머징 시큐리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생활 속의 이슈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일단 유사시의 이슈하고 연계가 되면서 툭 불거져가지고 이거는 안보로 봐야 되는데 하는 이런 정도의 안보 이슈가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 이슈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없는 고유한 어떤 신흥 안보 이슈로서의 안보가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펼쳐지는 네트워크 형태의 공급망하고 만나면서 그러면서 생겨진 이슈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경제 안보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무슨 경제와 무슨 안보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보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사회자가 발표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2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하고 안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다이나믹스에 대한 얘기겠죠. 예. 그게 지금 서로 아까 안보화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측면에는 되게 과잉 안보화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같은 경우는 되게 과소 안보화되었던 거죠. 그게 안보화되는 메커니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슈가 국가 전략의 이슈가 되고 또 외교의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오르락과 내리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이슈 자체가 양이 많이 늘어나고 이슈가 연계되어서 지정하게 이슈가 되는 자연 발생적인 그걸 창발이라 그러죠. 이머전스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 안보가 생기기도 하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이게 올라가는 게 다시 내려와서 지정학적인 동학이 오히려 없던 것도 막 긁어부스러 만들어 가지고 경제 안보 이슈로 불거지게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고요. 이번 이란 전쟁도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무슨 석유 수송 문제 뭐 이런 것들 사례들은 아마 얘기해 주실 텐데 어떤 면에서 이런 이머전스 창발과 거기에 대한 지정학적 피드백의 메커니즘이 서로 만나는 속에서의 다이나믹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조절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경제 안보 외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공급망 네트워크 전체로 관장할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 소속해 가지고 적응하거나 또는 피해를 보거나 또는 그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중견국으로서의 시각에서 봤을 땐 그 창발과 피드백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신흥안보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현장에서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토론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박정희 교수님 해주시는 훌륭한 발표에 조금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몇 개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을 좀 제기해 봤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뭐 우리 이성호 박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정치 전공은 아니고 정치경제 전공인데요. 어쨌든 지금 연구원에서 이제 주로 국제교류 문체부 쪽 일을 하고 뭐 ODA 일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학회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안보 이슈를 좀 이제 좀 살펴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박정희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국제정치 수업 듣는 것 같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 저는 좀 새롭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국제정치 이론 논의를 제가 그동안 못 봐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경제안보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정치학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구체화 시켜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솔직히 이제 국제정치 이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고민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새로운 이슈를 접하면 이걸 논문을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이걸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그 좀 디테일해 아무래도 정책 사이드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정책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큰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박정희 교수님의 발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또 체계 정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해주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안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외교부랑 가장 가까이 있지만 사실상 산업통상 관련해서 하는 기관들은 다 지금 막 새롭게 막 관련 작업들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슈가 부각되면 당연히 정책 사이드는 모든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다 달려들거든요. 정책 관련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립되지 않고 난립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이슈가 지나가 버리면 그냥 정리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사례로 제 전임 대통령 때 미국 가서 문화동맹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한테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동맹에 대한 그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발표를 해봐라. 뭐 이래서 갑자기 제가 동맹 이론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경제 안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만큼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이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왔죠. 근데 이게 정치학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전통안보 입장에서 다 수용이 됐었기 때문에 다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 논쟁이 붙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해군기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석유 공급망을 확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해군기지 최대한 남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 김상배 선생님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새로운 거냐 진짜 우리가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될 정도의 이슈이냐 아니면 그냥 잠깐 현재 문제를 대응하고 그냥 사라질 이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사실상 미중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게 제 판단에는 이게 미국이 그런 걸 도구화해서 직접 전쟁하기는 뭐하니까 길들이기 차원에서 처음 트럼프 일기 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했는데 그 두 양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나 그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졌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많은 이제 무역 국가들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 이슈로 갑자기 부각이 되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 이후로 이게 사실상 거의 상수화되고 이제 중요한 그 이슈로 계속 상당한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적 환경 변수 K로서의 그 작동이 국제 정치 전체 체계 수준에서부터 이제 전체 지역적인 현상까지 이제 고정되어서 이제 고정 효과 변수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찾아내는 작업이 사실상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게 한번 이게 중요하게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면 이게 사실상 도구화하는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는 계속 하고 있었죠. 북한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적대 국가 간에, 아니면 비대칭 역학 지역 내 역학 구도에서 비대칭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도구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게임들을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 학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수 같은 어떤 그런 그 변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새로운 수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IP를 새롭게 막 학문 영역으로 만들어내려고 과거에 많은 자이언트들이 막 노력을 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현상이나 분석 대상이나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 찾아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석사 때 막 공부 막 시작했을 때 저희 전통안보 공부하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해서, 그때가 이제 인간안보 막 주목받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인간안보가 아닌 게 어딨냐, 그 전통안보 하는 선배들은. 그래서 이거 금방 사라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계속하고 사실상 엄청나게 자리 잡힌 학문 분야가 됐잖아요. 과연 그 정도까지 이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요하게 경제 안보 이슈라는 게 이제 국제 정치 연구에서 중요한 분야로 우리가 공부하는 석박사 과정생들이 이제 전공을 해도 괜찮은 학문 분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같이 좀 우리가 개념 얘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 김삼빈 교수님 잘 정리해 주신 이제 개념이 너무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화 문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갑자기 막 공부를 막 하고 싶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미중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어쨌든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미중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경제 관련 이슈 영역에서의 충돌이나 지속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안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당연히 부닥치게 되는 많은 이슈들과 사건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외교부도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과 단위로까지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이게 그런 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나 산자부나 이런 역할 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국제 정치 연구자들이 어떤 그 체계를 미리 정리해주고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종희 교수님 발표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묻혀 있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대만 문제나 우리가 또 공급망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변동된 건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변수들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국가 단위에서의 대응과 각 정책 부처 기관 단위에서의 대응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나가야 될 시점이고, 좀 저희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이성우 박사님께서 이제 국제정치학회 차원에서 지금 세션이 구성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정치학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자가 학회 차원에서 이 경제안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안보 문제하고 역사적으로 다 만났었는데, 최근에 부쩍 과도하게 만나게 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세기 들어오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상이 되면서 우리 경제 현상 자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상호 의존과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뭐가 생길지 모르는 툭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문제되는 경제 안보도 있지만, 지금 토론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소위 말하는 미래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 그것 때문에 더 경제 이슈가 안보화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 같은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잘 있던 경제 이슈도 안보가 되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밑으로부터 이런 이슈들이 막 터져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그 관리는 최근에 재난 관리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머징하는 이슈에 대한 관리. 근데 지정학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없었던 이슈나 이런 것이 더 불거지고 커지는 이런 이슈에 해당되는 것들은 특히 부쩍 최근에 지정학적인 세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다. 위기가 발생하는 거에 대처는 고리를 끊는 거거든요. 그게 막 연결되어가는 고리를 끊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국제정치학이나 또는 외교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사실은 외교와 국제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국제정치적인 액터들이 그것들이 과도하게 불거지지 않도록 조율해가면서 문제를 조율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파트 부분이어서,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피드백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제안보의 과잉화를 막을 수 있는 분야여서, 근데 그런 이슈가 최근에 되게 불거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국제정치학회 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런 분야이지 않나 싶어서, 그 구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매영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에서 국제정치 경제를 가르치고 있는 이매영입니다. 한 14년 전에 박주영 교수님께 국제정치 경제를 배웠는데, 이 자리에서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작업들이 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개념, 아까 사회자님께서 학술사, 개념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교수님께서 이미 경제안보 측정하는 경제안보 클러스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경제안보 연구를 오랫동안 계속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또 하실 작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안보를 정의 내리시는 방향에 대해서 깊게 동의를 하는데, 경제 문제 안보와 이제 경제안보를 학자마다 좀 다르게 정의를 하지만은, 저도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안보적 고려, 결국은 과거에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안보적인 요인이 결국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보를 효율적으로 경제화하려고 했다면은, 지금 경제안보의 시대에는 경제 문제 어떤 안보적인 고려가 들어가는 그런 각도에서
경제 안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문에서는 이제 패권 경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지셔널 액터, 그러니까 그리에코보다는 포엘 쪽의 그 논의를 좀 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저는 좀 그 포지셔널 액터 측면에서 혹은 패권 경쟁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이런 이슈 자체가 그 국제정치학에도 들어오게 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 경제안보 시대의 현실적인 배경인 미중 패권 경쟁을 좀 고려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지만은 거기에서 몇 가지 질문 혹은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경제안보의 부상의 원인을 안보적 갈등이 심화돼서 상대적 이익의 논리가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된 측면, K값이 높아진 것으로 보시고 전체적으로 군사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경제안보 문제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의 논리를 가져오시고 무력 사용 자체가 대외 안보의 선택지로 가능하게 된 상황이 경제안보를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위협이 그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까지 스필오버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안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 배경인 미중 전략 경쟁의 현실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무력 사용이 대외 정책의 선택지로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좀 더 그 논의 자체도 체제적인 측면에서 체제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신다면은 이제 그 무력 사용 자체의 그 선택지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가서 그 파워 갭에, 그러니까는 이제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파워 갭의 권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이제 무력 사용도가 한 가지지만은 조금은 더 체제적인 차원에서 이 권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인식, 이게 좀 체제 경쟁 차원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무력 사용의 선택지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 체제 경쟁이 이제 물론 언제 걸렸느냐는 건 되게 논쟁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그 권력 격차 측면에서 이게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지셔널 액터로서의 국가가 이 패권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패권국으로서의 뭐 생존 전략 그런 측면에서 이 좀 경제 안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이제 이 언제였느냐, 뭐 트레스홀드가 언제냐는 거는 좀 더 이제 계속되는 논쟁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결국 이 경제 안보 드라이브가 걸린 게 이제 미국에서 경제 안보 드라이브가 걸린 게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 변수에 따라서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경제 안보의 본격적인 미중 간의 경제 안보의 물론 이제 교수님의 논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제 안보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어떤 그 인식은 2017년에 물론 이제 피터 나바로가 그 내셔널 에코노믹 시큐리티가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했고 하지만 2017년에는 미중 간의 어떤 그 실질적인 정책 측면에서 변화는 없었지만 결국 2018년 초에 대중국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이제 그 뒤로 이 기조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게 보호무역의 의제인데 이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게 핵심 의제가 돼서 과거에는 이 그 자유무역 자체가 기본적인 스탠스였고 보호무역을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애플 같은 기업들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해야 되는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180도 좀 바뀐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국내 정치 변수를 들여다보는 게 좀 중요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푸트남이 투레벨 게임을 좀 비유를 보자면 이제 그 국내 정치와 뭐 대외 정책 사이에서의 트랙 1의 어떤 그 정책 엘리트가 있고 트랙 2의 국내 정치가 있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트랙 1의 이 대외 정책 엘리트들이 그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고민하는 이런 거였지만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정치 자체가 대외 정책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으로 좀 나타난 이런 측면에서의 그 경제안보 드라이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존의 외교 정치 엘리트들의 서사가 결국은 몰락되고 보호무역주의의 서사가 결국은 등장하게 됐는데 2016년의 대선을 봤을 때 이제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스티븐 배너, 피터 나바로 또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무역의 서사가 주류가 되는 이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환이 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일 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만일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그런 방식으로 갔을 것인가? 물론 그 점진적이고 내생적인 누적이 엘리트 차원에서 있긴 했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고 그 딥스테이트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엘리트들의 계산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바꾸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한 군사 충격 없이 대중 인지 구조가 이동했다고 보시긴 하지만 국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티파티라든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들이 나왔고, 또 이제 주류의 경제학에서도 데이비드 어토 같은 사람들이 2013년 논문에서 미 제조업 200만 개나 300만 개가 상실됐다는 이제 그런 주류 학문에서 그런 나타나는 이제 그런 측면의 변화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 안보의 민감도 K를 측정할 때 그런 면에서 대외 변수 못지않게 이제 국내 정치 변수도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데, K의 내생성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생성을 이야기할 때는 좀 모델이 확정되어야 외생성과 내생성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에서는 내생성이라고 하는 거를 좀 대내적인 이런 의미로 좀 사용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모델의 내재적인 것과 또 대내적인 정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K 값이 이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 중에 하나인데, 그 연속 변수로서의 K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포엘처럼 그 어떤 환경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면은 이 경제 안보로의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될 임계점 혹은 트레스홀드가 언제였는지 뭐 이런 질문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포엘이 무력 사용의 비용이 높으면 결국 앱솔루트 게인으로 복귀한다는 예측이 만일 경제 안보 맥락에서도 그게 맞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만일 이게 그 예측은 핵 억지하에 강대국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은 경제 안보 맥락에서 그럼 경제 무기화의 비용이 높아지면은 탈경제 안보화로 복귀할 수 있는 그 명제가 경험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위협 인식의 점진적 내생적 누적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포엘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좀 합리주의적인 모델이고 현실주의에 상당히 기반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제 객관적 이게 이 위협 인식의 점진적 내생적 누적이라고 하는 게 그 포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 위협 인식의 변화인지 아니면 객관적 위협 환경의 변화인지 아니면 위협 인식의 변화인지, 만일 위협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있다면은 구성주의적 설명에 가까워 보이고, 사회작가께서도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안보화 혹은 뭐 과잉 안보, 그런 면에서 좀 구성주의나 코펜하겐 학파와도 좀 그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보화 수준이 엘리트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정치 변수에 따라서 과잉 안보화 될 수 있고 과소 안보화 될 수도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만약 보면 트럼프는 약간 과잉 안보화 볼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약간 중국에 대해서 좀 과소 안보화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이 개념과 이론과 측정의 마지막인데요. 이 경제 안보화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경제 안보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제 이슈도 굉장히 크고 안보 이슈도 굉장히 커서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측정해야 그러면 경제 안보를 측정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뭐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 이건 지금 경제 안보 이슈와는 다른 그런 차원에서 그 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만일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를 이 경제 안보화 측면에서 보고 이제 경제 문제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첩돼 있어서 이게 따로 측정하기보다는 경제 안보를 동시에 측정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만일 경제 분야에 대한 대외 규제나 대외 통제 혹은 제재 수준의 변화 이런 거를 만일 측정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수준에서 국제 체제 전체적인 수준에서 제재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그 제재 유니버스라고 그럴까요? 예, 그 파트로 들어가서 그걸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것도 가능하고 혹은 양면적인 것도 가능한데, 근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은 이게 미국 관점에서 만일 들여본다면 그 전체 체제에서 인식보다는 결국은 전체 체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라는 한계, 뭐 그런 부분에 그 어떤 그 또 논점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 K라고 하는 게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상당히 비가역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탕트나 군축의 얘기도 하셨고 이게 가역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대탕트나 군축도 냉전 시기에 70년대 60년 후반부터의 대탕트나 또 뭐 스타트나 하는 어떤 그런 미소관의 군축도 결국은 소련이 79년에 80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결국은 냉전 안에서 신냉전이 발생했고, 결국은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갈등은 지속했는데, 그럼 이제 대외적인 환경에서 이제 구조를 지탱하는 부분과 좀 상황적인 측면, 이거를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구조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경제 안보는 어느 정도 업앤다운은 있고, 그게 좀 그 약화되는 측면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지속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중 간에도 결국은 한쪽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포기하거나 그럴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게 가장 크게 보호무역으로 나타나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2017년 이후 18년 이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2015년 6월 15일 날 트럼프 타워 내려오면서 대통령 그 선언을 하고 10년 넘게 아마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는 결국 트럼프란 이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주의 역사를 보면은 1980년대 트럼프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그 맥킨지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게 그렇게 3, 4년, 그리고 1930년 스무트 홀리 같은 경우도 30년에서 한 34년에 RTA 들어오면서 없어졌고, 71년에 닉슨 쇼크 정도 제가 기억하는 미국이 이제 영국의 GDP를 넘어선 게 1870년대 초반인데, 그 역사를 봤을 때 닉슨 쇼크도 한 4개월 정도밖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0년이 지금 되는 이 상황을 보면은, 물론 정책적으로 한 7년, 8년 정도 되지만은 업앤다운은 있겠지만은 10년 정도 국가가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비가역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의 뉴 노멀로 봐야 되는 이 패권 경쟁 자체가 걸려 있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학술적인 발표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학술적으로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코멘트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얘기 안 했는데 지적해 주신 것 중에는 그 미국의 국내 정치 변수에 대한 지적해 주신 거, 트럼프의 등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세션에서 경제 안보를 논하고 있을까요? 네. 미중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경쟁의 구조적 요인도 중요한데, 액터 레벨에서 행위자 레벨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경제 안보에 쉬지 않나라는 그런 좀 입체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뒤로 시간이 갈수록 뒤에 배정된 발제자들께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예, 고려하셔서 우리 최영원 연구관 발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나온 최용호 전문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나 유아름 전문가님 옆에 계신 분 모두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저희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제 연구를 하면서 했던 생각들을 좀 발표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5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게 이제 김상배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3가지 논점을 포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안보란 대체 뭘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박종인 선생님께서 경제 안보를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체제 전환이 왜 일어난 걸까? 그러니까 K를 결정한 요인들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이 K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가역적이냐 불가역적이냐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충격이 없어진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김상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경제 안보가 진짜 안보가 되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안보 문제가 되느냐 이걸 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경제와 안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 센터 이름처럼 맨 마지막에 외교를 넣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간략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제 안보란 무엇인가? 경제 안보처럼 신기한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실천이 개념화를 앞선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걸 마땅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면서 경제 안보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현상이 아니다 보니 거기다가 이게 일종의 실천 영역에서 특히 정책 영역에서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일종의 어떤 담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행위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 개념에 투영되게 되고 근데 그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면서 이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술적으로는 좀 개념화가 좀 잘 돼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박종인 선생님 발표하신 걸 보면서 제가 좀 힌트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이 경제안보 현상을 체제의 전환으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 체제의 정의라는 게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보통 이코노믹 스테이크래프트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건 결국엔 정책 수단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경제적 수단을 쓴다. 어떤 목적이든. 근데 이제 체제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단위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있죠. 게임의 판이 이제는 앱솔루트 그 절대적 이득의 문제에서 상대적 이득의 문제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뭐 행위자의 이 사고 구조도 바뀌었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 학계에 있는 이론적인 것도 저는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론들이 암묵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있는 전제들이 굉장히 뭔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적용하려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전환의 시각을 주신 건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체제 전환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근데 왜 가만히 있던 국가들이 협력을 잘하다가 갑자기 이게 상대적 이득의 문제에 민감해지고 K가 올라가고 이거 왜 이런 거냐, 이게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첫 번째는 저는 일단 구조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중 경쟁인데 아까 박정희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진짜 중국의 위협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기 시작한 건데 미국에선 그런 거랑 또 더불어서 사실 저는 경제 안보를 할 때 제 머릿속엔 항상 중간에 기술을 이렇게 살짝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경제 영역과 안보 영역에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AI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너무 크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어떤 첨단 기술 AI가 나오면 그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들이 다 바뀌게 되고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다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보의 영역으로 가면은 AI를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부터 시작해서 군사 교리, 거기에 대한 이제 힘, 국가의 군사력 이 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기술 부분의 우위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를 결국 한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 부분은 누가 봐도 상대적 이익의 문제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AI라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 팍 부상했을 때, 첨단 기술 부분이 부상했을 때 K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돼서 모두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 이익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그 체제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 두 번째 단위적인 차원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위적인 차원이라는 말씀 이제 국가 내부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좀 미국이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서 경제의 문제가 미국 국내적으로 이게 어떤 일종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 포퓰리즘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만이 사람들이 세계화가 그 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키면서 경제적 불만이 축적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일종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 바뀌면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타저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지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을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걸로 개념화한다면, 그러면서 자꾸 내 집단과 내 집단, 나와 이질적인 타자를 나누게 되고, 이 구도로 가면은 상대방을 내 거를 뺏어갈 수 있는 상대적 이익의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경향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강해지면 그것도 K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곧 안보의 문제가 이제 부상하게 되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러면 경제 안보 K가 증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K가 증가했다. 상대적 이익의 문제를 민감도가 증가했다. 근데 만약에 그 충격이 사라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돌아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또 새로 들 것이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복귀는 안 되고, 특히 이제 그 제도주의에서 이제 경로 의존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경로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길로 쭉 가려는 동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지금 그 경제 안보의 어떤 외부 위협에 대응하겠다, 혹은 뭐 산업 정책을 펼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모든 정책들이 법제화가 되고 있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일반 그 법제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제도로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다시 진짜 새로운 규칙이 되고, 이 제도 이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그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저는 모두가 합심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펼치든지, 아니면 어떤 한 패권국이 진짜 그러한 이걸 또다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향후 미국의 선택이 진짜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경제와 안보의 그 부상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저는 결국 이슈가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뭐 기술과 경제 안보가 연계되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이제 아까 좀 전에 좀 드렸고, 한 가지 또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상무부에서 엔트로픽을 이제 그 수출 통제를 했다라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AI 이슈, AI의 모델을 막은 건데, 이게 막는 게 뭔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기사만 나오고 있지만 그 이슈가 연계돼서 수출 통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이제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제는 어떤 AI 모델 자체를 못 쓸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나? 상상해 보시면 오늘날 갑자기 우리 지금 다 AI 모델 쓰고 계신 거 갑자기 못 쓰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반응들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슈가 연계되면서 안보 문제로 부상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 1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이름이 경제안보센터가 아니라 경제안보외교센터거든요. 그 경제안보 외교센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외교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경제안보 시대에서도 결국 외교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외교, 중견국 외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외교적인 역할을 잘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예컨대 이제 공급망 다변화라는 걸 만약 하고 싶다면은 어떤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 외교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어떤 국가들이 어떤 규제 정책 같은 걸 만들 때 항상 거기에 대한 예외 조항들을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계속적인 외교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안보 시대에도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그 코멘트 감사드리고, 들으면서 생각난 게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K라는 변수를 구성하는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주관적으로 감지되는 요소가 어떻게 이게 배합되는 건지, 그러니까 가역성, 비가역성 문제와 연결되면서 어떤 생각해봐야 되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반가웠던 거는 최근에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재,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 최첨단 이슈가 지금 그 엔트로픽의 그 미토스하고 페이블 그 모델에 대한 수출 제재인데, 이건 약간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 AI 모델로 기존의 주인공이 엔비디아였다면 지금 엔트로픽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 속에서 또 약간 아까 제가 앞으로 10년 이후의 경제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걸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10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어떤 이슈로서의 서곡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회여서 잠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있어가지고요. 유아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에서 온 유아름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행사 주최해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박종희 교수님 발표문 보고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코멘트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정치 전공자는 아닌데요. 실무자랑 약간 산업 측면에서 간단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경제안보 실무를 볼 때 늘 경제안보를 고민할 때 경제안보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거대 시각에서 어떤 이론의 틀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요소수 사태, 무슨 수출 통제 이런 사안에만 주로 저희는 대응하는 정책 형태로 가지, 뭔가 미리 발굴하고 미리 예측하고 뭔가 방어막을 치는 그런 어려움에 고민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이론의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희가 외교 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K 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K 상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국가들의 얼마나 글로벌 밸류 체인이 노출되어 있는지, 의존되어 있는지, 또는 그 첨단 기술이 얼마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얽혀 있는지가 또 다른 상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중동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코노미 리서치 포럼이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일종의 글로벌 사우스 쪽의 경제학자들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논의하는 경제안보와는 전혀 다른 개념들이 논의가 되더라고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경제안보 개념들은 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이 동북아 국가들 혹은 아세안, EU, 북중미 막 이런 쪽 주로 곳에 논의가 되는데, 사실 그 글로벌 사우스 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곳에서는 경제안보로 하면은 전쟁이 났네? 그럼 식량이 끊겼어, 비료가 끊겼어, 이 정도의 논의만 되지, 저희처럼 무슨 수출 통제, 기술 통제 혹은 뭐 기술 지재권 문제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별의 그 각 국가 혹은 그 권역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노출 혹은 의존도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좀 경제안보 외교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K 상수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첨단 기술에 대한 노출도인데, 저희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AI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저희는 이제 일종의 패권 경쟁, 혹은 중국의 AI 생태계 혹은 미국의 AI의 생태계, 또 혹은 우리의 소버린 AI를 어떻게 가져가냐 논의를 한다면, 또 다른 권역 글로벌 사우스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어떤 기술의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답습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첨단 기술에 더 얽혀 있는 국가일수록, 특히 저희 뭐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연결돼 있고, 교수님과 그리고 최용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6월 8일에 미국에서 그 미토스 관련된 수출 통제, 일종의 반도체나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넓혀지고, 향후에는 아마 10년 뒤에는 AI 전체 생태계까지 아마 그 넓혀질 예정인데, 그런 기술 통제를 했을 때 과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모든 세계 국가일까? 그것 또한 그 AI 생태계에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또 대응 체계와 경제안보 인식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아마 국제정치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제정치에서는 그 행위자 단위가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옛날의 그 경제안보와 현재의 경제안보를 비교한다면 기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국가에서 이런 안보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해주세요 하면 사실 그 행위자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입장은 아직도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 시장의 메커니즘에 돌아가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국가의 입장을 조율하는 혹은 또 기업의 그 행위적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그 허쉬만의 자기 비판에서 대항력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저도 여기가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국가가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하고 밀어도 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 허용된 것 그리고 CATL 중국의 그 배터리 기업이 지금 미국 포드랑 합작해서 또 배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해도 기업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협력을 추구하고 그 로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루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행위자들, 이런 예외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것인가 혹은 경제안보 개념에 넣을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김상배 교수님께서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우리 경제안보의 일종의 전장 이슈는 무엇이 될까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첨단 기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첨단 기술을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여태까지는 사실 과거에는 미국의 다르파라든지 국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그 기술을 민간에게 트리컬 다운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스페이스X나 알리바바, 뭐 화웨이 혹은 엔비디아 이쪽이 기술을 이끌죠. 특히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이제는 기업이 기술을 먼저 선도해서 그 기술을 국가가 사는 혹은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기업이 먼저 선도를 할 때 경제안보 관념에서 국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혹은 그 경제안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역성과 비가역성 측면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도 확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경제안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방면에 따라서 가역성, 비가역성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급망 리스크가 터졌을 때 저희가 미리 식별 가능한 예를 들어서 물류 대란이라든지 혹은 공급망 병세 이거는 초기의 리스크에는 저희가 좀 당황을 하지만 나중에 뭐 공급망 다변화나 물류 다변화를 통해서 추후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급망 다변화 이외에는 또 나중에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역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핵심 광물이나 이런 측을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수직 계열화해서 모든 공급망을 그 나라 안에서 해결을 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맨피 매터리얼즈 같은 히토류 기업 혹은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고 직접 산업 육성화 정책을 하는 그런 행태도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이 수직 계열화와 국가가 이렇게 기업 지분을 관리하는 전략 산업을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만약에 고착화됐을 때는 비가역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상배 교수님이 주신 그 토론 주제 중에서 그 10년 뒤 앞으로 변할까에서 아까 말씀드린 첨단 기술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지금 여러 나라가 서로가 생산을 하겠다, 서로 다변화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분명히 시장에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고 과연 이 시장에서 공급 과잉된 시장에서 과연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고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든가 그런 시장과의 계속되는 그 조율과 그 대화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제가 귀에 들어온 건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나 빅테크로 대변되어지는 우리가 경제 안보를 논하고 있는 국가군의 공간이라든지 액터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우리 관심사로 지금 경제 안보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가역성, 비가역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적인 이득을 가지고 아동바동 싸우는 식으로 한 10년 가다 보면 또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절대적 이득 갖고 그냥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전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웨이브가 한 3, 40년 단위로 이렇게 흘러갔던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 20, 30년 전에 한참 글로벌리제이션을 얘기하던 시절에 지금처럼 이런 경제 안보를 논하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한 20년 가다 보면 야 이렇게 싸워서 되겠어? 좀 더 이렇게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지금 가져보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클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는 우리 같은 중견국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마냥 갈 거는 아니다.
변하고 있는 두 개의 옵션과 카드를 갖고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분의 좋은 코멘트를 좀 들었기 때문에 박지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려서 전체적인 어떤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체적으로 시간 제한을 걸어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은 코멘트들을 줄여서 제가 지금 적으면서 이거 정말 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다 비가역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삼계 선생님만 가역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셨고 경제안보가 결국 저는 그 방금 이렇게 국내적인 요인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오브 워가 아니라 파워갭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AI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미국 내의 정치 집단의 변화, 내 집단, 외 집단 뭐 이런 특히 그 인종주의적인 세계관의 등장, 그 다음에 그런 배타적인 그런 정치 세력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 경제안보의 등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협력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것들이 하나씩 구조, 제도, 규칙, 그 다음에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와서 한 가지만 그 유아람님의 코멘트에 대한 기업의 중요성 저거가 강조하고 이 김상배 선생님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기도 하는데요. 이 빅테크나 이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기술 기업, 그 다음에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 이 재밌는 기사가 미국 기업들이나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AI의 토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시크 V4가 미국이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가 하고 있지만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옆에 계시는 저 옆에 과의 선생님이 언론정보학과 선생님이 이번 선거 예측을 하기 위해서 토큰을 사가지고 돌렸는데 1,000만 원이 훌러덩 날아갔습니다. 연구비가.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을 미국 기업에 지불하는데 중국 기업에 토큰을 쓰면은 그거의 비용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저도 뭐 걱정은 들지만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미국도 전략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봉쇄가 나오면 중국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오픈 웨이트, 그 다음에 로우 프라이스 전략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기업들과 소비자들과 이런 행위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끼어 있는 행위자들, 특히 경제적 행위자들의 선택이 경제안보에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또 이 이론 안으로 담아서 국가 대 국가의 경쟁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행위자들의 선택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내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많은 걸 또 배우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경제안보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사례인 것 같아요. 100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다고 중국 토큰 가져다 쓰면은 개인정보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안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효율성과 안보의 문제가 서로 이 가성비와 안보에 대한 어떤 우려의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냥 쓰면 안 돼 문제 없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 번 터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쓰는 그 AI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 좀 벌이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의 맥락 안에 한국이 껴 있어가지고 가성비 좋은 중국 제품을 쓸 거냐 아니면 미국이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안보 담론에 편승할 거냐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가
안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 문제하고 만나는 그런 어떤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경제안보의 국제정치학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세션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배움을 갖게 되고 또 아마 오늘 참여하셨던 여러분들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연구 또는 학술적인 연구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의 자리이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